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요즘 주유소에 가면 어제 넣을 걸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에 걱정이 큰데요.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서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이서혜 대표 그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이긴 이유긴 하지만 연일 고공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대표님? 네, 사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약 7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올 3월 정도부터 이제 3월에 가장 낮은 70달러대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약간 보합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가 올 7월부터 이제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한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9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국제유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올해로는 가장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그 이제 정유 업체들은 디젤을 생산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산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감산을 계속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디젤 가격이 조금 더 오른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유가는 보통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래 유가와 달러는 좀 이렇게 역으로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미국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짚어주시는 김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좀 보죠. 9주 연속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7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제 1,569원이었어요. 7월 5일에.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가격을 보니까 1,757원, 리터당 약 188원이 상승을 했고요. 네. 경유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1,379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650원이 돼서 271원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젤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디젤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유소 가격은 사실 국제유가의 상승보다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저희 감시단의 그 분석에 의하면 휘발유는 약 한 30원, 경유는 국제유가 상승보다 약 한 23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만 보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지금 넘긴 네.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물가 걱정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2주 내지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조만간 국내 석유류 가격은 더 올라가고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네. 원래는 2%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3%대로.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지금까지 최근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왔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상수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상품수지가 우리 수출이 지금 잘 돼서 흑자가 아니고요. 상품수지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요, 상품에. 수출이 잘 돼서 흑자가 아니라 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흑자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수입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입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액이 증가를 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 폭도 줄어들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당연히 높이도 낮추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앞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국제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사우디 감산 연장 조치 때문인데 이거 왜 연장한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중국이 이제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 이제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발 경제 우려도 있고 또 미국의 긴축이 굉장히 연장될 우려 등으로 있어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감축되면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사우디에서 현재 진행하는 뭐 비전 2030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예산 그 확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유가를 유지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전 2030은 탈석유 행보죠? 네, 물론 그렇긴 네. 하지만 탈석유 행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석유 오일머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본인의 네. 이제 예산이 들어와야 그 비전을 이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네. 저 아람코 국영 네네. 석유회사 아람코 지분 매각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네네. 추가 상장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흥행 유지를 위해서 지금 고유가를 이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약간 그거랑 약간 뭐 그 생각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를 좀 고유가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도 지금 30만 배럴 수출 연말까지 지금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는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감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수님? 러시아도 당연히 지금 경제 상태가 안 좋죠. 오랫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요. 네.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감산 결정은 당연히 자신네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유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많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적으로 산업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요. 네.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산을 통해서 원유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수요가 적게 줄어드니까 러시아가 가져갈 외화는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리고 러시아가 감산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연말까지 감산 기조를 이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연장을 이어갈까요? 글쎄 뭐 사실 유가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아무래도 수요를 감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혹시 또 이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 멕시코에서 최근에 화재가 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봉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또 다른 원유국들에서 공급이 지금 좀 가장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어찌되었간에 산유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감산 연장을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좀 궁금한데요. 예, 감산 기조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사실 2050년이면 탄소 중립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원유를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달러화를 많이 쌓아놓고 그걸 미래 먹거리나 뭐 정유 산업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고유가 상황을 산유국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감산 결정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는데요. 중국의 경기 상황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원유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국제 유가가 꺾일 것처럼 보이면 다시 감산을 통해서 국제 유가를 일정 수준 이상 적어도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산유국들의 목표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두 분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 어쨌든 중국이 지금 최대 변수로 지금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중국 쪽 수요는 뭐 언제쯤 회복이 될지도 좀 궁금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중국이 뭐 계속 수요가 좀 부진한 것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하는 악재가 계속 있잖아요. 네. 결국 부동산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저는 금방 좀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계속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상저하고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 글로 돌아가서 봤을 때 짚어주신 부분이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앞서 제시했던 성장률 1.4% 전망치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올해 한국은행에서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저는 그 전망치는 사실 하향 조정됐어야 한다라고 이미 보고 됐어야 있습니다. 한다고 예, 보십니까? 이미 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향 조정돼서 안 좋으면 1%대의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곧 나오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상저하고 정부가 상저하고를 자신했던 전제 조건은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돼서 대중 수출이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반도체 수출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부동산 위기가 확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서비스 산업, 그동안에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낸 다음에 보복 소비 수요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커졌었는데요. 네. 최근에 서비스 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비스 산업 경기의 선행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 보복 수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게 일종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네. 산업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국에서 보복 소비 수요도 줄어들면서 내수도 침체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중국 정부가 마땅히 이 중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정부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양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더니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위안화 환율도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기준금리도 크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 상당 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요. 네. 중국 경기가 부진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수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 깨졌고요. 그래서 지금 상저하고를 정부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이맘때 경제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네. 작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성장폭이 클 거, 그다음에 상반기에 우리가 성장률이 0.9%밖에 안 되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상저하고는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 해도 잠재 성장률이 2% 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 이거는 경기 침체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내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중 수출을 지금 짚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 나온 뉴스를 보면 이달 들어서 열흘간 수출이 또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출이 회복이 돼야 사실 경제 활력이 좀 돌 텐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포함시켰던 그 전망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생겨서 하반기에 대중 수출도 부진하고 수출도 그에 따라서 부진할 것이다. 중국이 사실 최대 우리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돌발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중 갈등이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의 틱톡이라든지 화해에 대한 제재 이거에 대응해서 아이폰을 갖다가 사용하지 말아라. 공무원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요. 네. 그 공공기관까지 넓히게 되면 사실 아이폰 15 하반기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여러 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이폰이 흥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플로의 매출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이 역시 또 수출 증가로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서 애플의 매출이 하반기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애플로 중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어서 이 수출 전망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국제 유가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 미중 갈등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간의 갈등도 지금 문제잖아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증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시를 당했고 그래서 결국 전력 비축률을 방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또 추가로 방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이제 재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좀 유가를 좀 잡고 싶을 거예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재 비축률,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굉장히 좀 여태까지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아, 발표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보통 2달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약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비축을 못하고 있어서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글쎄 미국에서는 글쎄 뭐 금리를 조금 더 이제 인상을 조금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좀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땅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더 필수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물론 전기 자동차가 많이 확산을 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거기도 아마 특별한 뭐 뾰족한 수는 없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셰일 오일도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많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당장 그것이 나오기도 쉽지 네네. 않을 것이고 해서 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셰일 오일 부분은 왜 승인을 안 해준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셰일 오일을 계속 이제 셰일 오일을 이렇게 셰일 오일을 저탄소 정책 때문에 하는 것을 아무튼, 네. 승인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군요. 그걸 승인을 하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바로 생산을 하기가 좀 네.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혹시 이제 그래도 그런 부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으면 또 셰일 네. 오일이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네. 이제 현재는 기후 변화에 좀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국제 유가 상승 또 추석 연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물가는 걱정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도 애시당초 이번 달도 기저효과, 작년에 사실 물가 상승세가 8월을 정점으로 해서 7월을 정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더 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이라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도 증가하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가 예상을 뛰어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감안을 하면 물가 상승률은 다시 3% 중후반대까지 뛸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죠. 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할 때 지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농축수산물 가격은 뭐 기후 요인, 그다음에 산유국의 감산 결정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건 기준금리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사실 통화 정책을 정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지표는 이 농산물이나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됩니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얼마나 큰 폭으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이것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상승폭,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갈 것이다. 배럴당 $100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뭐 1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막 120달러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조금 더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사우디와 조금 더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워낙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조금 좀 특별한 사태였기 때문에 그랬고 제 생각에는 한 100달러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을? 지금 사실 많은 국제 금융기관에서 민간 금융기관에서 전망하기로는 네. 90달러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인데요. 수요라는 것 자체가 원래 중국이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 결정을 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감산 결정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감산 결정을 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결국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유가는 다시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부진이 지속돼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을 해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미국이 이것을 좀 우려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조치는 이란,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그쪽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이란이 증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본격적으로 증산을 하고 미국이 뭔가 화해 제스처를 보여서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유가를 100달러 이상,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 중에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반미 산유국에서는 증산 움직임이 있고 그렇죠. 친미 산유국에서는 지금 감산 움직임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 증산할 가능성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예,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랑 더 이상 관계가 좋지 않아서 네.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아까 이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야 되는데 네. 전략 비축률 재고도 역시 부족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런 선택지도 미국이 취하기 힘들고요. 네. 그래서 다른 선택지로 그동안에 대표적인 반미 산유국이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일부 풀어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증산을 유도해서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례가 우리나라의 원유를 이란이 수출하고 못 가져가던 동결돼 있던 원유 수출 대금을 가져가는 것을 최근에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옵션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당근책이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당장은 뭐 난방용 뭐 연료비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기요금에도 지금 이 국제유가 상승세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이 이제 뭐 난방을 사용하는 뭐 LNG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요금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으로는 괜히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 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난방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 부담이 크셨고 특히 또 이번 7, 8월에도 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총리께서도 이제 전기요금을 좀 한번 더 심각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좀 네. 한전 부채도 좀 굉장히 상당하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좀 편안하게 에너지를 쓰던 시대는 이제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이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국제 정세에 좀 관심이 좀 덜 가지셨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국제 정세도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어쨌거나 미래로 갈수록 굉장히 에너지를 우리가 더 아껴 쓰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뭐 지금부터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특히 네. 이제 난방비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보다는. 아,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난방비는 이제 하루 종일 난방을 안 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방비로 인한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 이게 단기간 겨울 한두 달이긴 하지만 혹시 가격 폭은 저는 더 크게 상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좀 소비자분들도 좀 현명하게 에너지를 앞으로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전기요금 4분기 인상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해야 생각을 된다 하는데요. 입장이십니까? 예, 인상 여부 결정은 사실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네. 경제학자가 전망한 거하고 정확하게 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총선을 앞에 두고 민심이 악화될 수도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의사결정이 들어가게 되면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나 아니면 인상폭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큰데 제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는 한국전력이 그동안 막대한 적자를 쌓아왔던 이유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따라서 올리지 않아서 네. 역마진 구조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전력 생산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 가격이 전기를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판매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싸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서 지금 200조 원 이상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국제 유가에 연동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천연가스 발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전력 생산회사로부터 구매해오는 전력 도매 가격 역시 도로 상승해서 역마진 구조가 재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역마진 구조가 깨지면서 한국전력이 5월, 6월에 이익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역마진 구조로 돌아서는 것은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 누적 적자를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결국은 한전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네. 이 한전채의 발행 한도도 월 내년이 되게 되면 올해 한국전력의 실적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전력의 자본금과 적립액의 최대 5배까지만 내년에 네. 한전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그러면 적립금도 낮아지고 자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한전채 발행 한도도 대폭 낮아져가지고 이런 운영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조차 조달할 수가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전법을 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한국전력에서 전기 가격을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전 적자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이제 저는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을 이제 과도하게 인상을 해서 소비자분들의 부담에 가는 것도 이제 한편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사실 조금 편하게 과도하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편하게 좀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에너지 가격이 비싸서 집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절약해서 쓴다. 근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은 굉장히 저렴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편안하게 에너지를 쓰게 해주는 정책을 그동안 취해 왔었고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판매 회사가 한전 하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가격을 굉장히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좀 한전이 저렇게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한전채 발행도 굉장히 낮아지고 이러면 정말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우리 자손들한테 결국 부채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을 변동을 하도록 전기요금을 좀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유연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가격이 올라갈 땐 반영하고 또 내려갈 땐 내려간 걸 반영하는 그런 약간 유연한 가격 체계를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절약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한은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 동결 기조가 더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상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네. 에너지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금 국제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까지는 시차가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이 뭐 서비스의 생산 원가, 서비스 산업이나 각 산업의 생산 원가에 반영이 돼서 생산 가격이 각 제품들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상저하고의 전망도 지금 깨지면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여기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는 빨라지지만요.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당장 지금 국제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크게 뛰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컨슈머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의 이서혜 대표 그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유가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